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낡은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이 기회만은 놓쳐선 안 돼. 동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다단계 회사는 소자본 고수익, 안정적인 배당,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말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설명회에서는 젊고 세련된 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단숨에 노년층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혼자 은행을 찾았다. 단 한 사람, 며느리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담보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투자금으로 넘겼다. 처음 몇 달간은 배당이 들어왔다. 소액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신뢰를 심어주는 마중물 같았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길만 잘 타면 우리 집도 곧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약속된 배당일에 아무런 입금이 되지 않았다. 연락이 두절된 담당자, 닫힌 사무실, 존재하지 않는 고객센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임대문이라는 문구만이 남아있었다. 주변에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다. 피해자 수는 100여 명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간 날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믿기 어려운 금액, 담보로 잡힌 집, 그리고 갑작스레 쓰러진 시어머니. 울음을 참지 못한 며느리는 병실 복도에서 숨죽여 울었다. 하지만 좌절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악착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첫 일은 요구르트 배달이었다. 어깨에 무거운 보냉 가방을 메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렸다. 이어서 동네 목욕탕에서 청소를 했다. 머리카락과 물때가 얽힌 바닥을 걸레로 문지르며 때론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오후에는 분식집에서 서빙을 했다. 비명을 지르듯 울리는 주문 벨소리에 허둥지둥 반응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테이블 사이를 종횡무진 뛰었다. 밤이 되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옷은 언제나 젖어 있었고 손톱 밑은 항상 지저분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그 돈을 다 갚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해마다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마다 은행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고 마지막 상환일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의 눈에는 말 대신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은 다시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다. 집에는 아직도 담보해지 서류가 붙어 있었고 며느리의 장갑에는 요구르트병 뚜껑 자국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집을 다시 지켜낸 흔적이었다. 대단한 성공도 명예도 없었지만 이 집은 다시 한번 견고해졌다. 땀과 눈물로 다져진 생활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고 며느리의 뒷모습은 이제 어엿한 기둥처럼 보였다. 봄이 오기 전에 바람은 차갑고 무디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 안 깊숙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사건 이후로 그녀는 사람을 피했고 외출도 삼갔다. 낮은 숨소리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경솔한 선택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짐이 되었는지를 되뇌는 날들이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었고 거울 앞에 서는 것도 피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며느리는 하루도 쉴 틈 없이 일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검정색 바람막이를 입고 시장통 골목을 뛰어다녔고 점심엔 고등학교 근처의 분식집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틈나는 대로 청소일도 병행했고 저녁이면 근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야식 배달을 했다. 어느 날은 몸살이 나 병원에 갔다가 탈진 증세로 링거를 맞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다시 가방을 둘러매고 거리로 나섰다. 더 이상은 무너질 수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족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책임감이었다.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수없이 외로웠고 괴로웠으나 자신이 한 번 맺은 인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다시 웃으며 밖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고 다시 여름이 왔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며느리는 묵묵히 일했고 마침내 마지막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 날이 왔다. 은행 창구 앞에 선 그녀의 손에는 얇은 저축 통장이 쥐어 있었다. 이 통장은 그녀의 땀과 시간을 모두 집약한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녀의 기록을 확인했고 마지막 인장을 찍은 뒤 고개를 숙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처음으로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푸른 하늘 아래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은 그날따라 따뜻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 안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러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차가웠지만 여전히 가족의 손이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거실 창을 열고 묵은 먼지를 날렸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오래 닫혀있던 이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함께 재래시장에 들르고 동네 경로당에도 다시 발길을 들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내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는 잊을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몇 년 뒤 작은 김밥 가게 하나가 동네에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점주였고 시어머니는 주방을 맡았다. 가게 간판은 소박했고 내부 인테리어도 단출했지만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갔다. 어떤 손님은 맛에 반했고 어떤 손님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이 있었다.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그들의 얼굴엔 묵직한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평온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단단했다. 다시 무너지지 않을 삶의 기둥이 그렇게 둘 사이에 세워지고 있었다. 김밥 가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해가 지났다. 처음에는 하루 10줄 남짓 말아내던 김밥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손님의 수가 늘었다. 가게는 작았으나 그 속에서 두 여인은 쉼없이 움직였다. 며느리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들였고 시어머니는 그 재료들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불을 켜고 김밥에 밥을 짓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형태의 기도와 같았다. 정직하게 쌓아 올리는 하루하루의 노동이야말로 지난 시절의 잘못과 아픔을 조금씩 덮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가게의 김밥은 화려하지 않았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방송에 나올 만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김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정직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밥알 사이에 담긴 마음은 진심 그 자체였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중년 노동자들이 단체로 와서 김밥을 포장해 갔고 오후 시간에는 유치원 앞을 지나던 학부모들이 들러 아이 간식을 사갔다.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한때 시어머니와 같은 다단계에 속았던 이들도 있었고 모두가 이 작은 가게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주방 한편에서 조용히 일하며 며느리의 동선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이 불러온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원망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더 밝게 일하며 집안의 균형을 잡아갔다. 시어머니는 그러한 며느리의 모습에서 참된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님을 오랜 시간 끝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다만 말로 하지 않을 뿐인 깊고 단단한 사랑.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뜸했다.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쌀을 씻거나 김을 자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불안정했던 날들의 기억이 비처럼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삶의 한복판을 지탱해 주었다. 며느리는 장부를 정리하고 시어머니는 직접 담근 단무지를 절여놓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며느리는 작은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가게에서 모은 일부 수익으로 마련한 시어머니 이름의 적금 통장이 있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시어머니는 곧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의 용서였고 새로 시작하자는 다짐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과거의 실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등에 지고 묵묵히 살아갔다. 김밥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종종 멈춰서서 말했다. 이 집 김밥은 참 따뜻해. 그 말은 단순히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삶의 쓴맛을 삼키고도 서로를 부둥켜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조용한 밥알 사이사이에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단단해졌다. 실수와 고통의 그림자를 품은 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보며 겨울의 끝자락 김밥 가게의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치 지난 시간의 눈물마저 데워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밥 가게가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그로부터 또 몇 해가 흐른 뒤의 일이었다. 평일 오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인근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허기를 채우는 동시에 마음을 데웠고 무겁고 지친 하루의 틈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여겼다. 사람들이 이곳을 밥보다 마음이 더 따뜻한 가게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수년간 모은 손님들의 쪽지와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여기 김밥은 엄마 품 같아요 라는 문장이 쓰인 메모들 사이에는 아이가 색연필로 그린 듯한 김밥 그림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고 정성스러운 선물이 도착하기도 했다. 며느리는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아두었고 시어머니는 그 벽을 쳐다보며 때때로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단지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과거를 이겨낸 증거였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세상의 조용한 응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 공무원이 가게를 방문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자영업 사례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내세울 만큼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요청에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정직한 손의 김밥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동네 소식지에 실렸다. 그 기사에는 다단계 사기를 당한 시어머니의 과거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난 두 여인의 삶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었다. 읽는 이들 대부분은 사연을 알지 못했지만 글의 분위기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늘었고 때로는 그 글을 읽은 다른 지역 상인들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가게 밖 벤치에 앉아 그런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재료를 다듬을 때 생긴 작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더 이상 후회나 자책이 깃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과거의 고단함에 익숙해진 몸은 이제 더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고 하루의 시작은 습관처럼 다정해졌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작은 꽃다발을 하나 사서 가게 앞에 꽂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것은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이 김밥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 속 명소가 되었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다. 이 공간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은 곳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는 이들의 쉼터였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김밥집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과 마음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깊었다. 어느 날 눈이 내렸다. 며느리는 장사 준비를 마치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엔 아직 발자국 하나 없었고 가게 앞 간판 위로 눈송이가 소복히 쌓이고 있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며느리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오랜 고통 끝에 도달한 평온함은 늘 말없이 다가오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눈이 내리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작지만 진심 어린 삶의 한 페이지였다. 눈 내리던 그 겨울날 이후로도 김밥 가게는 변함없이 하루를 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밤늦게야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삶에 스며든 여유였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낼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며느리는 틈틈이 요리 관련 책을 읽었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창업 특강에도 몇 차례 다녀왔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차 자신처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고된 여정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역시 달라졌다. 한때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그녀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혼자였으면 나설 용기가 없었겠지만 며느리가 따뜻하게 등을 떠밀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김장을 담그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그녀를 되살렸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서 며느리에게 줄 작은 간식을 사오곤 했고 그것은 둘 사이의 새로운 의사표현이자 화해의 언어가 되었다. 어느 여름날 며느리는 작은 제안을 했다. 가게 뒤편의 비좁은 공간을 정리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요리 수업을 열자는 것이었다. 요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이 김밥을 스스로 말아보고 주먹밥을 만들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곧 이내 수락했다. 그녀에게도 한때는 아이들을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요리 수업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까지 가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만든 주먹밥을 자랑스럽게 포장해가는 모습, 서로의 김밥을 비교하며 깔깔 웃는 소리, 손에 묻은 참기름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모든 풍경이 가게 안에 새로운 온기를 더했다. 어느새 벽면엔 아이들이 남기고 간 그림과 손편지가 하나 둘 붙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점 더 따뜻한 이야기를 품는 공간이 되었다. 그해 가을 지역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을 초청해 상을 수여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감사의 의미에 가까운 작은 표창장이었다. 가게 앞에 서서 표창을 받는 날 시어머니는 정장을 입었고 며느리는 단정한 앞치마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두 사람은 짧게 고개를 숙였고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 박수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용기와 진심에 대한 존경이었다. 이제 가게는 단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가 치유된 흔적이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일상의 무대였다. 날마다 반복되는 김밥 말기와 청소, 장보기와 계산 정리는 한때 지긋지긋한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 사람을 단단히 엮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힘들고 괴로웠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조용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다. 고요한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작은 가방을 든 며느리 옆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발을 맞췄다.
말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엔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상처를 견디고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결속이 그들의 침묵 안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자 사랑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김밥 가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꾸준했고 그 중에는 외지에서 찾아온 이들도 점점 많아졌다. 언젠가 지역 소식지를 통해 소개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느 블로그에 실렸고 그 글이 다시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다. 댓글마다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데는 진짜 오래 가야 한다는 격려가 이어졌고 가게를 향한 관심은 예상보다 빨리 확산되었다. 어느 주말 오전 가게 문을 열자마자 세 사람이 들어섰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왔다는 이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인테리어, 정직하게 준비된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밥을 만드는 두 사람의 손끝에 깃든 정성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날 이후 블로그와 SNS에는 마음이 담긴 김밥집, 진짜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말과 함께 가게 사진이 여러 번 올라왔다. 가게가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했다. 그녀는 그 변화에 들뜨거나 욕심내지 않았다.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하고 신중해졌다. 갑작스런 관심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의 흐름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통해 배워왔다. 그래서 여전히 새벽에 시장을 돌았고 밥솥에 쌀을 씻는 손길 하나에도 정성을 담았다. 시어머니 역시 과한 손님 유입에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혹여라도 마음이 흐트러져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늘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가게를 찾았다. 진심이 담긴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한 PD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곧바로 거절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타인의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돌아갔고 가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김밥에 들어갈 오이를 썰었다. 그 이후로도 가게는 계속 바빴다. 사람들은 가게를 찾으며 힐링을 받았다는 말을 남겼고 어떤 손님은 먹던 김밥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삶이 너무 버거워 우연히 들렀다는 이, 병든 부모를 간호하다 지쳐 들렀다는 이, 창업을 준비하며 동기부여가 필요해 찾아온 이, 그렇게 다양한 사연이 가게 안에 스며들었다.